네, 오늘 당뇨와 건강관리 강의를 맡은 가문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콩맹맹이 소리인데 지금 다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웰리스 이전 차수에도 당뇨와 건강관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그래프는 이제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온 당뇨병 유병률을 나타낸 건데요. 한눈에도 이렇게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600만 당뇨인 시대에 당뇨병 전 단계가 1,497만 명이라 하네요. 그래서 30대에서 50대 혈당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네. 의협신문에서도 거기 그래프 보시면 보라색이 인지율이고요. 당뇨 인지율. 그다음 초록색이 당뇨병 치료율이에요. 그다음에 그 주황색이 당뇨가 조절되는 조절률인데 이 그래프는 대상이 당뇨 진단을 받을 만큼 혈당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당뇨병이라는 걸 의사를 만나 진단을 받는 인지율 자체가 30세 이상은 65.8%고요. 65세 이상을 봐도 76.4%로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치료는 받고 있는데 보면 조절되는 그 조절률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가 발병이 많이 되긴 하는데 조절률이 참 많이 낮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보시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각자가 본인 혈당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숨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게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체내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과도한 당이 문제라는 거죠.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당뇨병 악화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당뇨라는 질환은 특이하게도 이 질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질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고 혈당을 미리미리 관리해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예,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어떤 질환이 당뇨인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 이미 많이 들어왔듯이 대사 질환 중 하나가 당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사 질환은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사가 무언가를 좀 명확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을 먹은 영양소가 남으면 저장을 했다가 또 그 영양소를 필요할 때 쓰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주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대사인데 이게 많이 저장하면 비만이 되는 거고요. 저장을 잘못하면 당뇨가 되고 또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혈압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 물질의 불량 상태는 고지혈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저장하고 잘 쓰지 못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먹거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분해가 돼서 그다음에 나중에 또 간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이제 재합성이 되는 과정을 거치죠. 근데 거기 빨간 동그라미처럼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 포도당은 왜 중요하냐? 인체는 대사의 기본 물질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오는 포도당이 인체의 주요한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숨을 쉬고 이렇게 기본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에너지원 덕분인데 특히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이 되면 뇌로 혈액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뇌 에너지원 저하로 신경세포 에너지 대사가 저하되면서 뇌에 의해서 조절되는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뇌는 저혈당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겠죠. 근데 배는 불러도 뇌가 이렇게 배고픈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뇨나 질환으로 이렇게 이행이 되는데 단백질은 포도당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방도 포도당이 될 수 있고요. 단백질은 지방이 될 수 있고 또 지방이 포도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대사 시스템은 그 정중앙에 뇌를 중심으로 해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혈당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일반적인 체내 혈당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우리가 공복 혈당, 정상 혈당이 데시리터당 70에서 140, 70에서 100이 정상인데, 음식을 먹게 되면 한 140까지 혈당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상승된 혈당을 이제 그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면서, 세포 속에서 이 당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럼 혈액에 있는 당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다시 정상 혈당으로 회복을 하는, 이게 이제 체내 혈당의 기전인 건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혈액량이 한 5리터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정상적으로는 한 4 내지 5g 정도의 포도당이 녹아 있다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포도당이 한 3g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 그다음에 한 7g 이상이면 고혈당이라고 하는데,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이게 식후 혈당이 데시리터당 140이 아니고 한 200mg까지 굉장히 혈당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뇨 환자들은 혈액 내에 한 10g 정도의 포도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당뇨병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뇨병이라는 것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혈액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이걸 고혈당이라고 하죠.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이 빠져나오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나와서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인슐린을 통해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넣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제가 그 포도당이 흡수되는 과정을 좀 확대를 해서 사진을 실었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세포에 이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물쇠처럼 되어 있는데, 인슐린이라는 애가 이제 열쇠처럼 꽂혀져서 그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 열렸을 때 포도당 진입로가 열려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우리 몸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그 보시면 그 빨간색 화살표 먼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상승이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포도당이 우리 혈액내 상승이 되겠죠. 그럼 췌장에 베타 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이 인슐린은 세포 속으로 혈당을 넣어주거나, 안 그럼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혈액 내에 혈당이 저하되는 역할을 하겠죠. 거꾸로 우리가 밥을 먹고 공복 상태가 나중에 6시간 정도가 지나서 공복 상태가 되면 혈당이 저하된 상태가 됩니다. 그럼 혈당 감소가 일어나면 이제 녹색 화살표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췌장의 알파 세포라는 곳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얘는 인슐린이랑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데, 이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돼 있던 포도당을 다시 혈액 내로 포도당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은 혈당이 상승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혈당이 유지가 되는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당뇨병을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당뇨병들이 있는지. 제1형 당뇨, 2형 당뇨, 3형 당뇨가 있는데, 2형 당뇨는요, 선천적으로 췌장의 베타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췌장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 분해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하는데, 전체 당뇨의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은 거고요. 제2형 당뇨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병을 유발하는 그런 당뇨를 얘기하는 건데, 그 과도한 체중과 그다음에 신체 활동 부족의 결과로 이제 이 제2형 당뇨병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1년도에 아시아 경제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3형 당뇨병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체내 대사 물질로 아밀로이드가 원인이 되는데요. 이 아밀로이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물질인데,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되게 되면 뇌에 가서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유발시킨다 해요. 그래서 이게 신경 독성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과잉의 당이 비정상적인 산물을 생성을 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거든요.
치매를 발생시킨다. 우리가 그 진코엠 제품 공부를 할 때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녹이는 그 폴리페놀 배당체가 진코엠에 있다고 들어서 우리가 이 용어는 조금 익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인슐린 이 작용을 이 1, 2 당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면 거기 보라색 세모난 모양의 인슐린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 인슐린이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저렇게 자물쇠 열쇠가 꽂히듯이 꽂혀지면 포도당 진입로 문이 열려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B형 타입 당뇨를 보시면 인슐린이 없죠. 네, 그 삼각형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자물쇠만 있는 상태가 돼서 포도당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유입이 안 되고 E형 타입의 당뇨는 보면 인슐린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인슐린 수용체의 인슐린이 열쇠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또 혈액 내 그대로 존재하는 역할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 진단 기준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당뇨병 진단 기준은 한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공복 혈당 기준, 경구 당부화 검사 2시간 기준,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 되면 당뇨라고 하고요. 8시간 공복 후에 포도당을 쟀을 때 데시리터당 126mg 이상이면 또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75g 경구 포도당을 마셨을 때 그 뒤에 2시간 후 혈당이 데시리터당 200mg 이상이 되거나 그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무작위로 검사를 했는데 당뇨병의 증상이 있는 거예요. 뭐 당뇨 다음 다식, 그러니까 갈증이 있거나 소변이 많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경우, 그리고 그러면서도 체중 감소가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혈액 검사를 했는데 데시리터당 200mg 이상이 되면 당뇨 진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기준에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면 혈액에 적혈구가 있는데 우리가 피를 보면 빨간색이잖아요. 그 빨간색을 나타내는 거를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적혈구라고 얘기를 하죠. 빨간색을 띈다고. 그래서 적혈구를 구성하는 혈색소에 포도당이 들러붙어 있는 상태를 당화혈색소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포도당 중에 이 적혈구 100개 중에 포도당이 붙어 있는 적혈구는 한 5개에서 7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이 포도당이 붙어 있는 적혈구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혈당 조절 지표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화 혈색소 퍼센테이지랑 그다음에 3개월 평균 혈당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매칭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당화 혈색소가 높다는 말은 우리 그 A 라이브에서 에서도 많이 나오죠. AGE, 체중 당화산물이 많다는 뜻이고 이 체중 당화산물이 많다는 거는 혈관이 이미 많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망막이나 심장, 저기 말초혈관들, 미세혈관들 많은 망막이나 심장, 신장이 병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그럼 AGE가 뭔지 잠깐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체중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AGE는 그 체내에 과잉의 당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 체내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과 결합한 당을 체중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당이 결합이 됨으로써 이제 변성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노화 및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그다음 신장 질환, 그리고 이제 신경 생성 질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킨슨이나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을 일으키고요. 근감소증도 유발시키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 옆에 사진은 뭐냐면 이게 산화염증 증가로 인한 조직의 손상인 건데, 그러니까 이 AGE가 단백질을 변성시키면서 나중에는 이제 세포 괴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특히 심장이나 그런 간, 근육세포 등에 들러붙어서 괴사를 시킨다는 그런 이제 논문 중에 하나를 이제 캡처한 거고요. 그리고 당 축적으로 인한 뇌기능 장애를 한번 보시면 그 우리 몸속에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과잉의 당이 이제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이 콜라겐 단백질에 이 당이 들러붙게 되면 콜라겐의 생성 능력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콜라겐 분해 효소가 굉장히 과잉이 되다 보니까
내막이 되게 얇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뇌기능 장애가 생기는데 그 내막이 얇아지는 질병 중에 파킨슨이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AGE로 인해서 손상받아서 질병이 생기는 원리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는 완치가 힘들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당뇨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당뇨를 예방할 수도 있고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당뇨 전 단계도 어, 이 혈당이 당뇨를 진단할 정도로 높진 않지만 정상 혈당보다는 높은 경우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뇨로 이행이 될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의 경우에는 25% 내지 40%는 향후 5년 내에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 그 혈당 스파크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정상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비율보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 당뇨병 비율은 전체적으로 혈당이 다 높아져 있지만 정상 혈당이었다가 이렇게 그 당이 유입됐을 때 혈당 스파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30대 이상의 성인 44.3%가 전 단계 당뇨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층들 사이에서 뭐 탕후루나 뭐 마카롱, 달고나 나이 드신 분들은 입에도 못 대는 이렇게 단 음식들이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령에서 당뇨 전 단계부터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복 혈당 장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뇌당능 장애, 세 번째는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데 5 내지 8%가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몸은 보통 혈액 속의 포도당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글리코겐으로 간을 저장을 했다가 혈당이 떨어지면 다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포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다는 거는 밤 사이에 음식을 먹지 않아서 혈당이 떨어질 때 이제 간에서 보상을 하느라고 이걸 지나치게 글리코겐을 많이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간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간의 포도당 대사 조절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간 기능도 한번 돌봐야 되는 게 공복혈당 장애인 거고요. 내당능 장애는 이제 그 식후 혈당이 데시리터당 140에서 199일 경우인데 인슐린이 포도당의 내성이 생겨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우리가 흔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돼서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이 떨어진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당화 혈색소가 5.7에서 6.4% 범위에 있는 경우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혈당 자가 체크리스트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뭐냐면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될수록 일단은 당뇨 위험군에 속한다. 그거 나중에 이제 뒤에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44세 이상만 돼도 이미 점수가 3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5점 이상이면 위험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혈당 피 검사를 하기 전에 이 자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내가 당뇨 전 단계 위험성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아실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꼭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 나는 나쁜 탄수화물이 아니야. 나는 한식파라서 이렇게 밥에다 국, 김치만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따져보면 한식이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 비중이 지나치게 많죠. 거기 그래프 보시면 뭐 국, 김치, 김밥, 칼국수, 뭐 짜장면 보시면 녹색이 탄수화물 녹색이 탄수화물이고요. 빨간색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지방인데 이게 한눈에도 그죠? 보라색이 굉장히 초록색이 되게 많은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 차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당 자가 체크를 하기 전에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지 여부부터 좀 알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탄수화물 중독 자가 진단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저는 이거 체크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밥
그 빵, 과자 등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배고프지 않더라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자꾸 먹고 싶어진다. 그리고 과자, 초콜릿 등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체크 개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부터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4개에서 6개 정도는 위험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의 어떤 탄수화물 중독 상태를 보고 또 관리를 하면 좀 더 좀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으로 당뇨의 원인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단 음식만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있고요. 생활 습관, 약물, 노화, 그다음에 다른 질환이나 고혈압, 스트레스, 당연히 과식, 그다음에 비만도 있고 유전력도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특히 식생활을 보면 현대인의 식생활 때문에 이제 비만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단 음식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비만의 위험이 있고 비만이 되면 또 당뇨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단 음식을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형 당뇨의 80%가 비만이고요.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고도 비만의 경우에 당뇨 발생 위험률이 정상인보다 80배나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질환이 대사증후군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뇨는 단순히 당뇨 이 한 질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합병증으로 이렇게 팍 효과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다는 거가 더 위험한 거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란 뭔가? 인슐린 저항성의 기준이 아직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세포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신호 자극과 과도한 인슐린 자극으로 정상적인 인슐린 작용에 대해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 아까 보셨듯이 인슐린은 많은데 자물쇠에 이 열쇠를 꽂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이 또 다른 원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혈당을 높이는 의외의 원인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그래서 보시면 아침 식사, 인공 감미료, 그다음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야간 조명 이런 것들이 또 다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아침 식사 보시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과식하기가 쉽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배가 되게 고픈데 뭔가를 먹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안 고프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배가 막 이렇게 고프는 그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죠. 천천히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식하기가 쉽고 또 혈당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이 돼요. 아까 그 혈당 스파크 보셨죠, 그죠? 굉장히 빨리 혈당이 상승되는 걸 볼 수 있어서 아침 식사를 제대로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의 아침 식사를 권장하면 좋다는 거고요. 인공 감미료 중에 에리스리톨이나 이제 말티톨과 같은 인공 감미료를 많이 사용한다 합니다. 주로 이제 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에 많은데 설탕의 최대 75%에 달하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해요. 그래서 인공 감미료를 과다 섭취할 때는 당뇨병 위험이 올라가고요.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를 하고 혈당이 상승이 되고요. 이 호르몬에 대한 거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 될 때도 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혈당이 상승되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뭐냐면 이제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렐린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배가 많이 불러요라는 신호를 해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배는 고프고 그다음 배부르다는 신호는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혈당 상승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 조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야간 조명에 노출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뇌의 송가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수면 관련 호르몬이 억제가 되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수면을 자주 못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가 돼서 다시 또 인슐린 기능이 저하가 되고 당뇨 위험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혈당을 올리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왔듯이 혈당을 올리고 낮추는 우리 몸속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당뇨의 원인과 굉장히 밀접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과 관련된 호르몬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 하면 이 호르몬들 주로 대사를 조절하는 내분비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면 혈당이 1000이 돼도 금방 죽진 않아요. 근데 저혈당이 돼서 50 이하로만 떨어지면 바로 샥에 빠지고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인체는 인제 사람이 존재하던 시대에서부터 인제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이렇게 먹거리가 부족한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혈당을 올리는 쪽으로 많이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진화를 하게 됐고 혈당을 내리는 거는 거기 보시듯이 호르몬 인슐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이고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뇌에다 포도당을 공급하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어 방법을 어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 몸이 스스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먹거리가 넘쳐나는 현대에 들어와서 인슐린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혈당의 이 인슐린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혈당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4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4 가지 호르몬은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입니다. 아마 건강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본 호르몬인데요. 어 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 끝내려고 말을 엄청 빨리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이네요. 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 이게 이 혈당 조절 이 기전을 나타내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다 영어로 돼 있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건데 제가 고집이 그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혈당 상승 호르몬은 글루카곤인 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과 같은 장기에서 나와요. 췌장에서 나오는데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고 얘는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시소처럼 서로 반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놨어요. 밥을 먹고 6 시간이 지나면 인제 공복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인제 공복 상태에도 우리가 호흡은 하고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포도당 소모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포도당 소모가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혈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췌장 알파 세포가 혈당 저하를 감지해서 간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을 보자고요. 밥을 먹었는데 이제 내가 일하러 딱 이렇게 복귀를 해 보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뭐예요? 포도당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 있으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 상황이 겹쳐졌어요. 그럼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교감신경이 흥분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뇌에다 시키는 게 아니에요. 뇌가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췌장 알파 세포를 저절로 자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혈당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이미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뭐예요? 간에 글루코겐 분해가 되고 또 지방까지 분해를 해서 혈당 동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상승이 되고 그러면 이 글루카곤 상승치만큼 인슐린이 또 과다 분비량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또 정상 혈당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 이런 거 먹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초콜릿 하나를 이렇게 고혈당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서 글루카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또 외부에서 또 당 높은 음식을 또 먹어 주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2 배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렇게 인슐린을 더 억지로 쥐어짜내서 다시 또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시듯이 이런 이렇게 그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극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렇게 이게 또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어 불규칙성과 그다음에 이런 인슐린 과잉 분비가 이제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호르몬 상태에 따라서도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공부를 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제 에피네프린입니다. 이 지금 설명드리는 4 가지 호르몬은 다 직간접적으로 되게 연관이 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성장 호르몬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 에피네프린은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뭐 의학 드라마 뭐 이런 거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는 게 에피네프린이에요. 같은 얘기고요.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며 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로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며 우리 몸이 갑작스런 자극 및 응급 상황에 반응하기 위한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인체의 오장육부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위급 상황에 대비를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에 사람이 산에서 곰이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만났다 하면 일단 아드레날린이 작용을 해서 혈압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인제 말초 혈관도 수축이 돼 버리고 그냥 심박수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인제 혈액이 뇌와 근육으로 이동해서 소화는 위축되고 시각과 청각이 예민해져 갖고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인제 글루카곤, 인제 혈당을 상승시켜야 되니까 글루카곤과 코르티솔,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의 작용을 도와서 혈당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에 대한 직접 분비 작용은 아니지만 교감신경 자극에 반응하는 글루카곤의 친구가 에피네프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일단 혈압과 혈당은 동반 상승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당뇨를 조심해야 되고, 당뇨 환자는 고혈압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 당뇨를 같이 갖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죠. 음. 그래서 현대에서는 사람이 산에서 곰이나 호랑이 만날 일은 없잖아요. 다 동물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떤 일이나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이런 응급 상황이나 갑작스런 자극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 코르티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콩팥에 있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뇨 이렇게 좀 관리 받으시는 분은 뭐 "부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뭐 "부신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인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 얘는 스트레스 자극에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분비가 되고요. 혈압과 혈당 두 가지를 다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기아 상태에 분비가 돼서 체내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당 신생을 통해서 혈당을 더 증가를 시키죠. 이 당 신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의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용어인데, 간단해요. 그 아미노산이나 지방과 같은 비탄수화물로부터 포도당을 형성하는 거를 당 신생. 그러니까 뭐 단백질도 포도당으로 만들고 지방도 포도당으로 만들고 뭐 이거를 당 신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까지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코르티솔입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앞서 나왔듯이 인제 배고프다는 신호를 주는 그렐린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나 배불러요."라고 "그만 먹어요."라고 하는 렙틴 호르몬을 감소를 시켜서 이제 먹어도 끝이 없는 상황을 연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서 혈당 상승이 반복이 되면 인슐린이 너무 지치잖아요. 그죠? 과도하고 또 너무 바삐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이 인제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 발병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인제 성장 호르몬을 볼 수 있는데, 성인의 경우 우리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이 인제 키 성장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밤 10 시부터 2 시까지 아이들을 재우는 이유는, 키가 크라고도 하지만 어른도 밤 10 시에서 새벽 2 시까지 자야 되는 이유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거나 인제 이렇게 필요했던 그런 몸을 이제 모든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성장 호르몬이 하는데, 인제 그러면서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이기도 해서요. 근육이 많으면 체내 높은 혈당이 근육 세포로 다 들어가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당 대사가 원활하게 돼서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고요. 잘 때
잘 때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유의가 돼서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혈액에 남아있는 혈당들을 이제 다 간으로 이제 글루코겐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언제든 이걸 꺼내 쓸 수 있도록 이제 인슐린 분비가 분비가 돼서 이제 저장하고 이제 뭔가를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때도 인체는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성장 호르몬은 잘 때 혈당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특히 이 자는 동안 이제 노폐물이나 그런 쓸데없는 지방은 녹여서 에너지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이제 이 시간은 꼭 자야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급속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혈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되면 절반 이하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고요. 70대가 되면 한 20% 정도만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만 해도 고혈당의 위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키성장 위해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지 않은데 이제 키를 더 욕심껏 키우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장 호르몬 주사. 근데 오히려 이 주사를 맞는 게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소아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이 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직접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조금 운동하고 이제 근육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인공 성장 호르몬제를 맞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 인공 성장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당뇨병 위험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그렇게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먹고 저장하고 쓰는 거, 그러니까 대사를 이제 이런 그 대사를 관리하는 간이나 췌장에게만 맡기면 당뇨병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스트레스나 호르몬, 수면 과로, 식습관, 운동, 노화 등 대사 변화에 따른 내분비 자극이 당뇨를 만드는 거죠. 여기 예를 들었듯이 이제 아이들이 시험 공부로 잠 안 자고 라면과 간식을 계속 먹거나 끼니가 아닐 때도 계속 먹거나 밥 대신 빵이나 과자, 초콜릿 등, 그러니까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이런 밀가루 음식들을 먹거나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고 공기와 폭식을 반복할 때 이제 인슐린이 정신없이 이렇게 많이 끌려다니면서 지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양방에서 얘기하는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인자들입니다. 그래서 과체중, 그다음에 유전력, 공복혈당 장애, 아까 당뇨병 전 단계,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거나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했던 그 병력이 있는 산모들요.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특별한 질환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 위험 인자가 되고요. 그리고 약물도 있습니다. 어떤 항정신성 약물도 그렇고요. 이 당뇨 코르티코이드는 어떤 약이냐면 이 당뇨 코르티코이드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얘는 이제 면역에도 되게 좋고 염증도 이렇게 좀 저하시키는 그런 호르몬인데 얘를 이제 약으로 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약물이 됩니다. 당뇨 코르티코이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제 이제 약물이 되는데 우리가 스테로이드 약물 안 쓰려고 하잖아요. 애들 약을 타올 때도 이거 스테로이드예요 하고 물어보고 스테로이드면 바꿔달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당뇨 코르티코이드, 이 스테로이드제로 쓰이는 모든 약은 당뇨 코르티코이드로 만들어지는 거래요. 근데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뇨 코르티코이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지만 이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물론 이제 뭐 잘 썼을 경우에는 면역 억제나 뭐 면역 체계 이상이나 뭐 염증이 과다한 것을 제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얘의 원래 기능이 혈당을 올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오랫동안 쓰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 몸 전체에 쓰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고용량을 썼을 경우에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뇨 코르티코이드는 스테로이드 약물이라는 걸 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당뇨병의 증상, 뭐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 증상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통 당뇨의 전형적인 중증 증상,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빠지거나, 그다음에 뭐 물을 과하게 많이 마신다거나, 안 그러면 소변을 아주 자주 보러 가거나 이런 이제 3다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가려움증 같은 피부 질환, 그다음에 뭐 체중 감소, 미세한 체중 감소, 피로감, 그다음에 그 치주염도 이 당뇨로 인해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미세혈관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시야가 흐려지는 이제 망막에 이상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식곤증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은 인제 노화의 증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리고 인제 또 피부 질환이 생긴다든지 손발 저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인제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당뇨 합병증 아까부터 자꾸 얘기한 것처럼 이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소화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 당뇨성 족부염, 그다음에 말초혈관 질환, 그다음에 신장합병증, 지방간, 당뇨성 망막증 같은 것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합병증은 초기 관리가 이 합병증 발생이랑 굉장히 큰 연관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아니면 당뇨인지 모르는 상태로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이 합병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우리 그 조청처럼 엿처럼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그래서 신경이나 혈관 합병증이 주로 발생하게 돼요. 근데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게 혈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말초순환에는 우리 또 뭐 오메가3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당뇨병 국내 합병증 현황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이 당뇨 합병증 가장 인제 빈번히 발생하는 6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미세혈관 합병증 3 가지가 있어요. 망막, 신장, 심경 합병증이고요. 그다음에 대혈관 합병증으로 3 가지, 심장 질환, 뇌혈관 장애, 폐쇄 동맥 경화증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남녀가 쪼끔씩 다르긴 하는데, 그 심경병 층에 보시면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좀 발생률이 많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미세혈관 합병증에서는 신경병증과 망막병증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대혈관 합병증에서는 혈성 심질환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도 아까 체족당화산물 AG 배웠죠. 그 체족당화산물 때문에 혈당이 단백질 이곳저곳에 막 달라붙어서 끈적끈적해지면서 이제 조직이 떡지면서 인제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보면 이제 거기 규칙적인, 제가 다 빨간색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슐린이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에 우리가 뭐 이렇게 루틴을 갖고 있듯이 인슐린도 굉장히 루틴화 시키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 기름기, 설탕 섭취 조절해 주고, 수면 시간 규칙적으로 좀 충분히 자주면 되고요. 물 섭취 충분히 하시면 되고, 알코올 이제 섭취 제한하고 금연하시면 되고, 체중 조절하면 좋고요. 미네랄과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 섭취하고, 그다음에 과식 폭식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GI가 혈당 지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추천한다. 거기 보면 거꾸로 식사법은 뭐냐면, 인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뭐 이렇게 야채나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거꾸로 일단 야채랑 그다음에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제일 나중에 먹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혈당을 서서히 높이도록 하는 식사법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인제 그 당뇨 환자를 위한 식사요법도, 식사시 고려 사항도 인제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제 튀김, 단 음식, 가공식품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요. 알코올도 혈당이 높기 때문에 제한하시고, 자연식품 권장하고요. 같은 식품이라도 날 것으로 먹는 게 좋다 합니다. 조리하거나 으깨면 혈당이 훨씬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생과일 주스 갈아 먹는 거나 즙보다는 그냥 생과일 채로 드시는 게 좋고요. 밀가루 피하고 차라리 과일의 당분을 섭취하는 게 좋고, 해조류는 많이 먹어 주는 게 체중 조절을 위해서도 좋다 하고요. 식사 시간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일정량으로 식사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주식은 잡곡밥으로 하고 식물성 기름을 쪼끔만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만약에 먹게 되면은 인제 이렇게 좀 식후 바로 먹지 않고 좀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자주 쪼끔씩 나눠서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혈당 지수라는 거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혈당 지수라는 거는 순수포도당을 100 이라고 했을 때 섭취한 식품의 그 혈당 상승 정도와 인슐린 반응을 유도하는 정도를 비교해서 수치로 표현한 지수인데요. 요 높은 혈당 지수의 식품은 낮은 혈당 지수의 식품보다 혈당을 빨리 상승시킨다. 이게 도표가 있어요. 식품마다 다 혈당 지수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당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고혈당 지수 식품 중에 감자가 있어요. 옥수수도 있거든요. 백미, 떡, 수박, 호박. 수박 여름에 되게 많이 먹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고혈당을 일으키고요. 호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하 지수 55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 중에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 많이 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혈당 지수표를 이거 인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좀 의외인 것들은 파란색 이렇게 줄을 쳐 놨어요. 거기 보면 팥도 의외로 그 혈당 지수가 높고요. 조미료 중에 후추가 상당히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야채 근체류 중에서는 뭐 감자, 그다음에 뭐 호박 뭐 이런 거 옥수수 이런 것들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거 자가 혈당 기록지 지금 당뇨 전 단계나 당뇨이신 분들은 요거를 활용하면 굉장히 한눈에 내 혈당 변화를 바로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들로 인제 뭐 한 달치 이렇게 두 달치 이렇게 기록을 하시다 보면 일기처럼 기록을 하시다 보면 이제 나의 3 개월 정도의 혈당 변화를 알 수 있으면 이 혈당 조절에 굉장히 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제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인제 추천드릴 영양소는 영양소보다는 이제 제품은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마이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뇨를 예방하는 음식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인제 이런 자기네들 좋아하는 이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 이제 단세 지방산이라는 게 인제 좋은 성분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인제 혈당이 개선되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좋은 거는 뭐예요? 나에게 맞는 개인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서 이제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일단 장이 건강하게 되면 이제 모든 기능들이 이제 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마이랩과 인제 6 가지 개인 맞춤 유산균이랑 그다음에 밸런스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제 체중 조절에 되는 슬림핏 유산균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추천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아시다시피 인제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얘는 탄수화물이지만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이섬유는 칼로리가 낮고 또 포만감이 있어서 인제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배를 부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얘를 먹어 주면 이제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거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렇게 혈당 스파크가 팍 올라가는데 거기 좀 흐리지만 그죠?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보이죠? 그게 인제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그 수치를 나타낸 건데 그냥 안 먹었을 때와 먹었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비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의 원료가 되죠.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의 원료는 인제 지질 콜레스테롤이 될 거고 인제 비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의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성장 호르몬 뭐 다른 호르몬들이 얘기했던 호르몬들의 원료가 될 수 있고요.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있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죠. 이게 배고플 때 단백질을 먹으면 의외로 이 금기라고 하나요? 이 배고프지 않은 상태가 되게 오래 지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 후 섭취를 하게 되면 인제 근육도 만들어 줘서 인제 근육 안으로 포도당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근육 세포 안으로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 효과를 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인제 핫한 제품이죠. 글리코다운. 당뇨에 최적화된 인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 보시면 인제 인슐린 분자 구조랑 이 바나바잎에서 추출한 이 그 글리코다운의 주성분 프로솔산의 분자 구조를 보시면 거의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크로솔산을 식물성 인슐린 또는 저기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소화효소인 알파 아밀라제, 알파 글루코시다제 작용을 저해해서, 그러니까 억제시켜서 소장해서 이제 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흡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쪼개지는 거를 중간에서 이제 블락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거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바나바 잎 추출물이라는 거 이제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이제 거기 그 혈중에 인슐린과 당이 똑같이 다 많다는 거는 뭐예요? 인슐린이 많으면서 당이 적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세포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당도 많고 인슐린이 많다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바나나 잎 추출물 코르소산을 넣어줬더니 혈당도 감소되고 이제 인슐린도 감소 효과가 있더라,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거고, 그 옆에는 이제 우리 몸에 인슐린과 같은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프로솔산이 억제시켜서 혈당이 감소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사진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슬라이드요. 더블 X입니다. 더블 X 안에 우리가 크롬,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B군, 마그네슘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을 때 인슐린과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것이 크롬입니다. 그래서 크롬을 당 내성인자의 구성 원료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당뇨 환자 상당수가 크롬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췌장 베타세포에 제일 많이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인슐린 합성 및 저장이 필요하고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실제로 아연 흡수율도 낮고요. 소변으로 통해서 아연이 많이 배출이 된다는 논문들이 있다 해요. 그리고 셀레늄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조절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B군은 췌장 기능을 개선하고, 비타민 C는 인슐린 효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당 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더블 X 외에도 단품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 이 성분을 보시고 따로 이제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센트 라이더.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은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당 대사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 25센트 라이더랑 또 우리 다른 제품 있죠. 그 머슬 파워 부스터. 같이 먹게 되면 근육 생성을 좀 더 이렇게 빌딩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산소, 무산소 등 종류와 상관없이 이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의 포도당 흡수 및 소비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가 돼서 이제 정상 혈당을 유지시킬 수 있더라. 이제 이런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25센트 라이더 5kg라도 타는 게 참 좋겠다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오메가3. 오메가3는 이제 말초 혈관 순환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염증 기능을 하죠. 그리고 구슬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성장 호르몬,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그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도 아까 단백질과 이 수면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개선시키는 구슬립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B군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소변으로 비타민 B1, 티아민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는 경향이 있대요. 특히 당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메트포르민이라는 그 약물인데, 이 메트포르민 약물은 비타민 B12를 흡수를 저해해서 체내 결핍을 유발해서 신경 손상의 위험이 더 배가를 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요. 그래서 이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 비타민 B군을 더블 X 외에도 좀 잘 챙겨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상으로 당뇨와 건강관리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